그들의 양심을 건드릴 거예요. 그 양심을 건드리는 방식은 그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할 겁니다, 이번 법정에서. 이런 변호사 또 없습니다. 이분을 부르는 별명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정의의 아이콘, 천사 변호사. 본인은 조금 이제 좀 예, 오글거리실 수 있는데 멋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님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명함을 갖고 다니지 않은 지가 수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얼굴이 명함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호 재심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재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재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짚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이게 신급 제도가 있거든요. 네. 1, 2, 3심을 거친 확정된 판결은 다시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심 제도고요. 이게 대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 사건이 재심 사건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네. 1심이나 2심 도중에 항소나 상고를 포기해서 확정된 사건도 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뭐 법을 잘 모르는 저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충은 감이 옵니다. 일단 법원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참 어렵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죠.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은 많이 재심을 이 경직된 제도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한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법원의 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뒤집는 자기 거니까. 과오를 자기 스스로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재심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사건 의미 있는 재심이 나오다 보니 네. 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올바르게 바뀌는 거네요.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건은 아닌 거잖아요. 네, 뭐 돈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보상금이나 배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돈 안 받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힘들어졌죠. 아니면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건을 좀 해야지라고 좀 마음을 먹으셨다던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네. 알려져야지 이제 많은 분들이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이제 알고 찾아오시는 건데 네. 저도 그걸 기대했죠. 근데 솔직하시네요. 비슷한 사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좋은 이미지로 막 알려지고 네. 예. 저는 이렇게까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 이미지에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 그 보상금이 들어와도 박준영 변호사는 그거 안 받는다더라. 예.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아니 생계는 사실 안 받고 있긴 합니다, 사실. 안 받으세요, 진짜. 예. 근데 사실은 가장이시고 네. 또 가정 경제를 꾸리셔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안 받으시면 어떡해요? 예, 하세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네. 또 유명한 변호사가 되다 보니 네. 여기저기에서 불러주는 곳이 많고요. 불러주신 곳 중에는 강연이 꽤 있습니다. 또 강연자가 솔솔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좀 지장이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억울하고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죠.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료로 해드리지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갖고 강연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네. 그분들의 사연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박수가 많아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저기 많이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뜯지도 못한 편지가 수두룩합니다.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이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다 못 보니까 좀 답답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한테 화도 나요. 억울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도 내 사건 해주셔야 된다 라고
계속 요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못 안겨드릴 경우에 그때는 좋지 않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제작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촬영 갔는데 너무 고충 토로를 많이 하셔서 놀랐다고 많이 그래도 힘드시죠? 제작진한테 막 하셨나 봐요. 네, 이 기회에 네. 제 현실을 알아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찾아가시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 사건 맡으시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걸로 짐작이 되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가장 어려운 점? 가장 어려운 건 네. 과거의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새로운 어떤 증거나 법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 고통 그걸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보셔야 제가 되니까. 법률 전문가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걸 배려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도 상처를 받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요. 네. 심리적으로까지 좀 보듬어 줘야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워낙 유명하시지만 많은 사건들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때 사건들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영상 보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누시죠. 2007년 5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현 씨. 이 사건이 정말 사건 발생 모르는 32년 만에 분 없으시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낙동강변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재심 사건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적인 답변을 좀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사건이. 재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고요. 주로 해야겠다는 생각. 네. 운명처럼 첫 사건을 맡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려지면 먹고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어떤 감정과 기기가 이런 사건을 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뭐 고교 시절의 어떤 네.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네. 어느 정도는 영향을 예, 그래서 제 과거 사진 보시면 네. 왜 유명해져야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봐도 고등학교 때.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기 소풍 가서 찍은 사진. 잠깐만요. 지금 고등학생이라고요? 예. 그리고 좀 이 사진 많이 놀라시고 또 해명이 필요한데 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솔교사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결석 한 100일 가까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모범생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네. 3학년 때 준법성이 요구된다. 라는 그래서 평가를 준법성이 받았죠. 요구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막 살다가 막 지금은 사셨어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의외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반전이다라고 말씀도 오. 하시는데요. 이렇게 살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건은 저한테 또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유명한 분들 많은데 저한테 사건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명해져야겠다. 그럼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져야겠다. 그래서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모범생에 네.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는데 진짜 반전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나와야죠. 네. 예. 그러면 변호사님 오늘 강연을 본격적으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너무 예, 예. 기대돼요. 예. 어떤 얘기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실 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뭐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님의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사람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건, 그리고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건, 수십 년 동안 억울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본인과 그 가족들은 비극이거든요. 그 비극적인 사건에도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비극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각성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 비극 속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이렇게 제가 사건 속 사람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제 어머니 두 분 어머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돌아가신 어머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이고요. 네. 또 유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작성했던 유서 사진입니다. 남기신. 저는 이 어머님의 어떤 그 애틋함, 저를 바라봤던 애틋함,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 새어머니 사진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새어머니. 예, 예. 재혼을 하셨구나. 예,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께서 재혼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콩쥐밭에 나오는 그런 새어머니가 올 수 있으니까. 자식들 근데 저희 걱정하는 아버님, 마음에. 어머니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재혼하셨고요. 네. 근데 재혼에서 저희 집으로 오신 새어머님은 정말 저희 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정도로 아, 좋은 분이셨군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들 셋만 있는 그런 가정에서 네. 고생 정말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네. 이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에 저는 많이 주목합니다. 네. 먼저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 사건에 대한 그 짤막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나서 강연 듣겠습니다. 네. (1999년 2월에) 삼례 나라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치사 사건인데 세 소년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저 앉아서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와. 그렇죠. 쳐줘야지 그렇지. 현장 검증이군요. 예, 당시의 현장 검증 네. 영상이죠.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제가 팔 잡았잖아 근데. 현장 지금 보면 네. 검증이 예, 지겠잖아 새끼야. 욕설도 폭행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의자였던 소년들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강압수사에 허위 자백을 한 어린 소년들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인데요. 2016년 10월에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아우, 네. 소름 돋았어요. 사실 워낙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재심 사건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건가요? 이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2016년에 최종적으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네. 이 사건에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숨어 있냐면은 자신이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재심 과정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네. 또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역할이 컸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을 도운 사건, 진범이 재심을 도운 사건으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 측에서 네, 예. 뭔가 좀 목소리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증언을 했던 사건. 네, 그런 증언도 있었고 또 그런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는 이 사건이 바로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나서 주셨고 또 진범까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했던 사건입니다. 진범이 사실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사실 쉬운 일 아닌데요. 예.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러면은 그 유가족과 진범이 좀 마주했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유가족, 피해자분 그리고 진범이 마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범은 사과를 했고 피해자는 용서했습니다. 아, 용서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이거 용서라는 게 근데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진범은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요. 이제 처벌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범과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네. 이제 할머니, 피해자인 할머니의 산소를 죄송합니다. 찾았나 봐요. 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하는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죽인 왼수야. 어? 진짜 고맙다. 어? 이렇게 나와줘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해준 거에 진짜 고맙다. 예? 잘 가.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진범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듣고 피해자의 싶어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진범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죠.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이 진범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다. 저도 내려놓을 테니까 내려놓으시라고.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야, 용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이 부정적인 감정, 내가 진범을 증오하는 그 감정,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감정을 내려놓을 테니까 당신도 죄책감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사회가 됐거든요. 네. 그 살인 사건에서 정말 큰 고통을 겪은 분들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시는데 우리도 좀 내려놓고 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3년의 나라 슈퍼 사건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예. 다음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사건이죠.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만나보시죠. 2018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16살 소년. 진범이 있다는 제보마저 묵살된 그의 억울한 10년은 대체 누가 보상해 줄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는 뭐 저에게 누가 기울여서 들여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이 사건에도 사람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데요. 네. 이 목격자가 당시 재판 과정,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재심 재판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네. 의미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목격자의 어떤 용기 있는 실천이 재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증언에 나서지 않았다가 예. 나중에 증언을 하겠다고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사실 교통사고 현장 목격자를 찾는다는 프랭카드가 붙어 있을 때 내가 목격했다 하더라도 나서기가 어려운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네. 살인사건 현장 목격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나서서 증언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증언을 꺼리다가 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아버지, 딸 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30년 전에 발생했던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네. 그 정원섭 목사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이 15년 동안 옥살이했고요. 약 30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사건입니다. 이 정원섭 목사님은 최근에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그 증언을 꺼렸던 이유가 예. 증언을 하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까 봐 좀 두려운 불이익이 감정 있을까 때문일까요? 봐? 다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뭐 살인 사건 현장을 목격했는데 본인의 증언에 따라서 누군가는 유리한 판단 받고 누군가는 불리한 어떤 네. 결과로 네.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로 네. 딱 다가올 텐데 살인이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흉측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악연이 된다는 부담감은 누구나 다 느낄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 자체가 트라우마가 또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큰 사건이죠. 네. 그래도 나중에라도 나서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이 문화예술의 어떤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실천을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전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KBS 드라마도 네, 굉장히 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공감이라는 감정이 KBS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마지막 사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이었죠. 재심 판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또 이거 역시 영상으로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991년 1월입니다.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의 거짓 증언으로 1년 10개월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인데 그러던 중 무고한 시민 2명이 5일간의 물고문에 허위 자백을 하고 맙니다. 21년 5개월을 복역한 두 남자는 올해 2021년 2월 31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늘 박준영 변호사님이 재심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이 부산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는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네. 그 투쟁과 함께한 또 투쟁을 도움 주변 분들의 네. 역할도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하자면 장동익 씨,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시거든요. 그분 곁에서 평생을 함께한 그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심이 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구체적으로 모정이. 좀 들려주세요. 네, 그분의 어머니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시거든요. 장동익 네. 씨가. 근데 이 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력을 잃고 정말 불 꺼진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본인의 눈을 아들과 바꿔서 아들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끔 하려고 안은행을 찾아서 그걸 시도했다가 시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드님과 어머님 눈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낙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병원문을 나서면서 어머니를 뒤를 따라가면서 아들은 결심했다고 하거든요. 어머니를 힘들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용기 내서 잘 살아봐야겠다. 근데 이 아들이 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게 됐고 이 억울한 아들의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어머니는 또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사건 기록을 들고 전국을 다녔고 네. 또 그 사건 기록을 유품으로 남겨놔서 아들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게 어머니가 남긴 그 사건 기록이죠. 맞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어머님께서는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고 하셨고요. 네. 그 어머님 유언대로 자식의 억울함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에도 뭐 어머니께서 뭐 여기저기 재조사를 계속 요구를 네, 하고 맞습니다. 다니시고 그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했다고.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뭐 여기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 그리고 경찰, 청와대, 언론 그리고 국가인권위 이런데 네. 권익위 이런 데를 찾아다녔죠. 그래서 이런 어머님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심에 큰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그 어머님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 씨의 이야기가 저희 KBS 네, 다큐에서도 맞습니다. 서녀로 방송이 되기도 저도 감동적으로 했었는데 봤습니다. 그때 너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머님 산소 찾아가서 그 장면이 너무 좀 먹먹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다큐 장면을 좀 짧게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예.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보실까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이로써 화성군 내에서는 모두 8명의 부녀자가 폭행 살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화성군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박 씨의 14살짜리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박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폭행하고 다시 옷을 입힌 뒤 달아났습니다. 화성 연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날 찍었을까? 돈 없고 빼없고 힘없고 가진 거 없고 무식하고 그래서 찍었지 않을까? 그는 32년 만에 살인자 누명을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심이 있고 며칠 후에 살짝 조심. 어우 장갑 끼고 왔었는데. 어머니 산소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하나가 좁아지네. 무죄 판결을 받고 떳떳하게 어머니 앞에 서고 싶었다는 그
항상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네. 어유, 엄마 저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봐도 참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든 감정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뭐 이별한 후에 슬픔, 뭐 분노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함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32년 만에 그러니까 무죄가 밝혀진 거죠? 네, 이분 20년 이상 옥살이 하셨고요. 네. 3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리를 절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어린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을 때 엄마는 안아주거나 업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지면 혼자 일어서게끔 했고요. 손을 잡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나약해지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아들은 그 엄마를 그 당시에는 정말 냉정하고 매정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네. 세월이 흘러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를 재활시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런 엄마가 인간답게 살아라 너. 네. 보통 사람과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 생활 20년을 버티고 나왔고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맞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현 씨가 어머님께 어머니께 드린 편지인가 봐요. 남들처럼 살아라. 무척 존경합니다. 예.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재심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강연을 들으니까 네. 괜히 또 변호사님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짧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놓고 저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과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했던 여러 사건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사회,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잘 버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버텼으면 좋겠다. 우리 네. 모두에게 박준영 변호사가 남기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 오늘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어본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